이 이야기는 친한 친구의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할게요. 수진이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시험 준비와 취업 준비로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기 위해 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늦은 밤 지하철역은 꽤나 한산하고 조용했습니다. 역에 도착한 수진이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며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역 안에서는 간헐적으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수진이가 탄 열차 안은 대부분 빈 좌석이었고 몇몇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나머지 수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이내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느긋하게 흘러가는 열차의 리듬이 수진이를 더욱 깊은 잠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수진이는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그녀 근처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눈을 조금 떠보니 한 남자가 통로 그 남자는 이상하게도 지하철 손잡이를 두고 손으로 꽉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수진이는 그저 착시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한없이 깊고 어두웠습니다. 수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수진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수진이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그녀에게는 그 남자의 움직임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섭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머릿속에서 도와줘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수진이 바로 앞까지 온 순간 열차 안의 조명이 깜빡이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수진이는 몸의 움직임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 역시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서움에 몸을 떤 수진이는 다음 역에서 얼른 내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정을 넘어버린 시간에 밤길을 혼자서 걷느라 공포에 질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계를 보니 이미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수진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고 모든 불을 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도저히 어젯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넷에서 지하철 귀신을 검색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겪었던 지하철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유난히 많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가 과거 지하철에서 자살한 영혼이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이야기를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날 밤 이후로는 절대 혼자 늦은 밤에 지하철을 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우연히 그 옛날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같은 시간대 같은 역에서 똑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똑같이 몸이 움직이지 않아 공포에 질렸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이나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로도 그 남자가 어떤 이유로 지하철을 떠돌고 있었는지 대해 종종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끝내 알 수 없었고 그저 그날 밤의 기억은 그녀에게 끝없는 공포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악몽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오는데 그녀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무서움에 떨기만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그 남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녀를 괴롭힙니다. 수진이는 그 꿈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 꿈은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계속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늦게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주위를 잘 살피고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빠르게 그 장소를 벗어나세요. 그 남자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뒤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치 수진이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도시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으로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괴기한 울음소리,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 심지어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수는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하게 된 것이었다. 부모님은 도시에서 꽤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독립을 결심했다. 새 집에 입주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다. 소리의 출처는 분명히 자신의 아파트 안에서 나는 것이었다. 단순한 집이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새 밤 11시가 넘었다. 갑자기 똑똑거리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늦은 시간인지라 좀 당황한 지수는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장난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책상에 앉으려던 순간 이번엔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이젠 확실하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지수는 복도로 나와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다. 슈퍼 주인이 지수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 여성분 집 요새 밤에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요? 지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조였다. 맞아요. 어젯밤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슈퍼 주인은 얼굴이 굳어지며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 말했다. 이럴 어쩌나. 그 집 말인데 몇 년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는 한 가족이 살았었는데 가족이 사고로 죽고 난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감정이 복잡해졌다. 무서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며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수는 한 밤중에 자다가 깨어났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불을 더욱 몸에 둘러싸려는 순간 갑자기 침대 머리맡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그림자가 벽에 비쳐 있었다. 마치 물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이렌처럼 울리는 귀신의 울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지수는 겁에 질려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제발. 그 소리는 곧 사라졌지만 지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후로 지수는 항상 스탠드 불을 켜놓고 자곤 했다. 그러나 그런 조치도 그녀를 완전히 안심시킬 수는 없었다. 이제 지수는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그를 지지했지만 잠시 기다려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날 밤 지수는 전보다 더 강한 소리와 냉랭한 공기를 느끼며 깜박 잠에서 깨어났다. 이번에는 침대 주위에 서 있는 여러 그림자들을 봤다. 그들의 눈이 번뜩였다. 지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사하는 날 아침 그녀는 마지막 짐을 들고 문을 닫았다. 문을 닫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치며 눈앞의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아파트를 떠났다. 그 후로 지수는 다시는 그 아파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때때로 그녀는 그 옛날의 아파트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지수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인구도 적고 눈에 띄는 사건도 없는 조용한 동네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중학생인 주인공인 나 철수가 살고 있었다.
철수는 평범한 학생으로 항상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지내던 중학생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여름밤의 무더위 속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친구들과 같이 인터넷에서 공포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게임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베리에이션이 많은 유명한 게임이었다. 그 게임 속에는 붉은 방이라는 이상한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고 그 방을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비명이 들리곤 했다. 친구들과 말하면서 철수는 그 방에서 나가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그만 게임을 끄고 잠을 자기로 했다. 그날 밤 철수는 깊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눈을 떴다. 귀에는 아까 했던 게임에서 들렸던 비명 소리가 여전히 맴돌았다. 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둘러보니 방 한쪽 구석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철수는 분명히 컴퓨터 전원을 끄고 잤던 기억이 있었다. 게다가 컴퓨터 화면에는 붉은 방이 있었고 마치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뒤에서 누군가 자기의 어깨를 잡아채는 느낌을 받았는데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그 무렵 철수는 매일 밤마다 붉은 방이 꿈속에 나타났다.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고 철수는 매일 아침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곤 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웃어 넘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수는 점점 이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붉은 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철수는 포럼과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는데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실종되거나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있었다. 철수는 점점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인터넷에서 기묘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게시글의 제목은 붉은 방의 비밀이었고 아주 오래된 포스트로 보였다. 게시글에는 붉은 방의 기원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그 방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다. 방법은 간단했다. 방 한가운데 서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10초 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 출구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철수는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고 다음 꿈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대로 실행했다. 그날 밤 철수는 다시 붉은 방에 있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킨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다. 철수는 게시글에서 본 대로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마음을 비웠다. 그리고 10초가 지나자 정말로 방에 출구가 나타났다. 철수는 출구를 통해 방을 빠져나왔고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다시는 그 괴이한 꿈을 꿀 일이 없었다. 그 후로 철수는 그 포럼을 다시 찾아갔지만 붉은 방의 비밀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포럼은 갑자기 폐쇄되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밤의 경험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철수는 혼자서 생각했다.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네 번째 이야기. 2019년 여름, 나는 대학생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내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의 고향인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다. 도착한 마을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다.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길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다. 친구의 할아버지 댁에서 며칠간 머물기로 했고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을의 역사와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중 하나는 해체석장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마을에서 조금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몇 10년 전 폐쇄된 채석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불길하게 이야기하시며 그곳에 가는 것을 강력히 말리셨다. 하지만 젊은 혈기의 우리는 그 이야기가 더욱 궁금했다. 저녁이 되자 친구들과 나 그리고 고향 친구는 몰래 채석장에 가보기로 했다. 어둠이 내린 시간 우리는 손전등과 몇
장비를 챙겨 산속으로 향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채석장은 마을에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다.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숲길을 따라갔다. 숲은 정말 어두웠고 소름 끼치는 정적 속에 겨우 몇 마리의 곤충 소리만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었지만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이는 쉽지 않았다. 몇 분 후 우리는 갑자기 시야를 막는 큰 바위들을 마주했다. 그것이 채석장의 흔적 같았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정말 을씨년스러웠다. 거대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채석장 안쪽으로는 어두운 통로가 있었다. 이게 진짜야? 친구 한 명이 속삭이며 물었지만 모두가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이 없었다. 우리는 통로를 따라가기로 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통로는 꽤 긴 것 같았고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친구가 진짜 이거 들어가도 돼? 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다. 통로가 끝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커다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 안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왔고 왠지 모르게 사람의 목소리 같은 울림이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들어갈지 말지 고민했지만 호기심이 결국 승리했다.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벽면에는 고대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에는 오래된 제단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동굴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흔들리며 비추자 한 마리의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다. 우리는 공포에 질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느꼈지만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릴 뿐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잡힐 듯 가까운 순간 갑자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는 큰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소리는 친구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다그치며 동굴 밖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여긴 정말 위험한 곳이야. 절대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집에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채석장은 몇십 년 전 마을의 비밀 종교가 의식을 진행하던 곳이었다고 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의식에 참여했었고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채석장은 폐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일절 그곳에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채석장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산속 깊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호기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름밤이 깊어질수록 그날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공포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그 애매한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날 밤의 경험은 내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